안녕하세요. 제 소개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이고 소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채널의 열혈 팬이기도 한데 혼자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적절한 시간에 소중한 시간을 보내게 돼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물건을 받고 재료를 손질할 때 이 오디오가 딱 좋아요. 그 시간에는 라디오도 없어서 늘 심심한데 이 채널을 알게 된 후로는 심심할 틈이 없어졌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고 유머러스한 이야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댓글들을 읽다 보면 어떤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댓글을 달고 있어서 제게도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원래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하는데 직접 겪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나 봐요. 저도 비슷한 사연을 겪은 적이 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상황 때문에 혼자 끙끙대다가 속으로 아파했던 적이 있어요. 이혼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그때는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생각했지요. 결혼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혼하면 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는데 하고 보니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겪어보니 알았던 것들이 당시엔 몰랐던 것이었어요. 한 사람으로서 제 사연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봅니다. 지금은 나름 편안히 살고 있지만 제 고향은 군청 소재지에 있어요. 시계천이 흐르는 시인산 마을에서 신인성 이름 마을 방문하기. 도시처럼 복잡하고 혼잡하지 않지만 수콜은 잘 정돈되어 있고 식물들은 푸른 산속을 가득 채우며 주변 이웃들이 친절한 마을입니다. 시골에서 살다 보면 가끔 도시의 번잡함을 동경하며 그곳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 마을의 신선한 공기와 조용함에 묻혀 삶이 편해진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식당 일을 하시던 엄마와 함께 단순하게 살았다. 엄마는 식당에서 하루하루 돈을 벌며 바쁘게 지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식당에서 시간을 보내며 엄마를 도와왔다. 식당은 어린 시절부터 놀이터이자 휴식처였는데 저는 엄마를 도와가며 점차 식당 일에 익숙해져 갔다. 수저를 닦고 나무를 다듬고 마늘을 다지는 등의 업무를 맡아서 하고 어릴 때부터 식당 일에 익숙해져 일을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만들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학 진학, 독립 등을 고려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식당을 도왔던 저는 내 꿈과 욕망도 있었지만 혼자 도시로 출발하면 어머니가 고통받을까봐 마음이 더럽혔습니다. 대학으로 가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조용히 노화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친구들이 서울로 떠나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어머니 곁에 머물러 점점 늙어가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 식당 손님이 되어 온 남자를 만나 제 골에 사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받은 카드에 적힌 이름이 익숙했어요. 좁은 시골이라 한지리적으로 뻔히 알만한 이름이라 생각해서 경외했습니다. 난동 맛이 나 있고 밥만 먹는 그 손님의 이름과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조서영. 이 똑같은 이름이라 생각하니 놀라웠어요. 그 최서영이 맞다니, 이해지. 그 손님이 예전 보던 사람이었어요. 서영이가 나와 초등학교 친한 친구였어요. 실제로 동창이라고 해서 엄청 가까운 친구라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내에 있는 초등학교 본교 출신이었고 서영이는 더 멀리 있는 마을의 우리 학교 분교 학생이었어요. 유치한 초등학생들이라 그런지 분교와 본교 학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괜히 서로 내외하고 그랬어요. 게다가 수업을 따로 하다 보니 학예회나 소풍 같은 큰 행사가 아니면 분교 아이들과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서영이와는 30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친분이 있던 사이였어요. 와, 이게 얼마만이야? 너 정말 조서영 맞아? 그래, 나 맞아. 날은 오보자마자 알아봤는데 너는 왜 다 못 알아본 거야? 내가 너를 알아보겠다고 해도 네가 너무 변했어. 키도 엄청 컸네. 너, 그때 나보다 작았는데. 초등학교 때랑 비교하면 어떡해? 나 중학생이 됐으니까 커서 그래. 지나마 근데 우리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 거의 10몇 년째인 것 같아. 아마 근데 우리가 몇 번 와놓고 그동안 왜 몰랐다고 했어? 네가 날 언제 알아볼 건가 기다렸어? 참, 눈치도 없어. 진짜, 하긴 너 어렸을 때부터 그러긴 했어.
내가 너를 좋아했는데 그건 몰랐지. 서영이와 제 사이에는 좀 남다른 추억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유일하게 잘했던 것은 그림 그리는 것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식당에서 그림 그리고 혼자 놀다 버릇해서 그런지 그림 그리는 걸 워낙 좋아했고 많이 그렸어요. 남들보다 그림을 조금 더 잘 그리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 대회에 나서면 항상 대표로 선정되었고 상을 받곤 했습니다. 서영이도 분교의 미술 대표였는데 저와 서영이는 학교 안팎에서 만나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서로 계속 만나다 보니 정이 생겨 분교와 본교 학생 사이의 거리를 초월하여 서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영이가 말한 것처럼 어릴 적에도 서영이를 몰래 좋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조심스러워서 고백하지는 못했지만 그리 이후에도 서영이는 그림을 잘 그리는 멋진 친구로 기억되었어요. 거의 15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서영이를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서영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와서 고향에서 가족을 도우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사실 서영이는 꽤 기특한 존재였어요. 그때까지 서영이를 지낼 때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한 이유 중에는 서영이가 고향에서 유명한 종갓집의 손자라는 점도 있는데 종갓집이 무엇인지 그리고 3대 손자가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어른들이 한참을 놀리듯 얘기하면서 서영이를 더욱 특별하게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종갓집에서 자란 탓인지 서영이는 오히려 선비 같은 차분한 매력이 있었고 미술도 잘해서 그 당시에는 더욱더 좋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서영이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멋있어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와 달리 키가 많이 크고 도시에서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세련된 뇌를 가지고 대학에 다니고 있어 더 멋있어 보이고 여전히 매너 좋은 절이 다시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떨렸던 게 저 혼자만이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서영이는 자주 우리 가게에 왔어요. 처음에는 안부를 물어보고 밥을 먹고 가던데 언젠가부터는 저가 먼저 서영이를 기다리곤 했어요. 엄마는 제 마음을 금세 알아채고 추예진아, 너 첫사랑을 다시 만나서 설레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서영이를 좋아해서 그래요 라고 대답하니까 엄마는 서영이를 못 만난다고 울던 그날, 기억나? 라고 또 물어왔어요. 나는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영이랑 같은 학교를 가고 싶다고 했던 기억은 있었어요. 엄마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놀려주고 엄마는 기억력은 35세의 나보다 나은 것 같다며 놀려주더라고요. 하지만 서영이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어른이 된 나는 그저 가볍게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어디에 있는지도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갓집 3대 자손인 서영이의 상황이 부담스럽다. 물론 연애한다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나이도 있고 좁은 시골 동네에서는 연애를 한 번 잘못해도 금세 소문이 나는 탓에 쉽게 마음을 결정할 수 없었어요. 서영이도 그걸 알아서 선뜻 마음을 고백하지 못했죠. 그래서 저희는 친구도 연인도 아닌 상태로 매일 연락을 하고 가끔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며 지냈습니다. 요즘 말하기를 썸을 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사귀는 거랑 뭐가 다를까 싶었는지 서영이가 결국 고백을 해왔습니다. 저도 점점 더 커지는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몰라 결국 앞뒤 주지 않고 서영이를 만나보기로 했죠. 그렇게 20대 중반에 저는 첫사랑을 다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사귀기 시작했던 이유인지 더 어색해졌어요. 친구로 지내던 것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좀 더 조심스럽고 서로에게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서영이도 같은 마음인지 엄마와 단둘이 지내는 저를 항상 걱정하고 많이 챙겨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엄마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엄마와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엄마의 상태를 몰랐는지 자신이한테 심했어요. 엄마가 아픈 줄도 모르고 연애만 하고 다녔던 것 같아서 자책도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아직 엄마를 더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우리 엄마는 고생밖에 않은 것 같았어요. 아프고 누워있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약해진 몸으로 가게 문도 열지 못하는 엄마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는 처음으로 가게 문을 열지 않았는데
그 모습을 보며 많이 울었어요. 결국 저는 아픈 엄마를 집에 두고 돌봐야 했고, 말 그대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점심 장사만 하며 살아갔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엄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일을 해야 했어요. 서영은 그런 나의 힘든 시기에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아마도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을 거야. 혜진아도 엄마가 아픈 건 내 탓이 아니야. 너는 항상 엄마를 챙겨주려 노력했고 그냥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너무 걱정 말고 정성껏 돌봐주면 어머니도 좋아지실 거야. 서영이도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 없었으면 나 혼자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서영이는 내가 가장 필요한 때 도와주고 지지해준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아빠도 없고 또 다른 도움도 없는 그 시기에 내게 의지할 수 있는 저는 위대한 사람이었던 서영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는 저와 엄마를 위해 지극정성을 다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아프면 엄마를 위한 음식을 챙겨오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엄마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병원에 가야 할 때는 항상 집까지 찾아와 바래다주고 다시 데려다주곤 했어요. 시골에서 대학병원까지 가는데 3시간이나 걸리는 길을 늘 여행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배려를 통해 저를 돌봐주는 서영이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어깨너 어쩔 줄 모르곤 했지만 서영이가 곁에 있어서 안심했던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을 편히 하게 하고 싶었네요. 그러던 중 서영이가 환상적인 유아과 의사로 변모한 것을 보면서 엄마는 안심할 수 있었죠. 저를 두고 나가는 것에 대해 걱정하겠지만 여전히 서영이가 옆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녀의 사랑은 어마어마했고 저는 엄마의 의지와 함께 잠시 생활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엄마는 떠나셨네요. 그 순간을 위해 준비를 했지만 마음가짐은 아직까지 안 됐더라고요. 지금도 서영이는 내 곁을 지켜주고 있으면서 결국 저는 엄마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켜주고 도와주고 있는 서영이와 함께했네요.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차마 종가에서 요리를 하기에 자신이 없어서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나를 위해, 우리 엄마를 위해 그만큼 노력해 주었던 서영이를 보며 저도 서영이를 위해 제 삶을 희생하며 살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가 계셨을 때 결혼을 한다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엄마가 원하셨던 결혼을 했습니다. 친정 엄마도 없고 곁에서 도와줄 어른이 없었던 저는 다행히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송구하며 집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동안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손님들 덕분에 웃으면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은 모두가 축하해 주셨고 지금까지 우울했던 마음도 행복해졌습니다. 동네에서 열린 잔치 분위기 중에 친인척들과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시대를 느껴볼 수 있어서 실감이 났습니다. 종갓집에 시집가는 것을 이기긴 했지만 신혼집은 읍내 아파트에서 시작했어요. 저는 왠지 한옥에서 살 것을 상상했는데 당연하게도 아파트에 살게 되어 놀라기도 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옥에서 살고 싶어하는 추세라서 아무리 종갓집 며느리라고 해도 나도 며느리와 함께 살면 불편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과 배워야 할 게 많다는 생각에 일상적으로 출근 후 집으로 돌아와 음식이나 집안일을 배우는 것처럼 매일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을 할 때 친정이 없는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셨고 결혼 후에도 엄마를 챙겨주시는 따뜻하신 분이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고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답니다. 시어머니 덕분인지 아니면 시대가 변한 탓인지 종갓집에 시집가면 모진 삶을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종갓집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잘 적응할 수 있었죠. 결혼 후에는 남편이 시댁에서 운영하는 공장에서 바쁘게 살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바빠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종갓집에서 종갓집 며느리로서 기본적인 가사일과 요리를 배우며 성장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제사나 음식 연구, 강의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도와 음식을 만들고 음식 판매 일을 하며 함께 지낸 동안 저도 요리에 대한 솜씨를 향상시키고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제게 월급을 주시면서 대우해 주셨는데 그 덕분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과 사이가 좋았고 시부모님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생각해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나 어느새 제 나이도 30이 되었고 저는 새 식구들의 눈치를 살포시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24살에 시집을 가고 25살에 결혼했다며 곧 아이 소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지만 문제가 없다는 게 확실해져 안심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없으니 부부란 그렇게 완벽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답답했죠. 또한 며느리가 아니라 종각이라는 이유로 시댁의 대를 이어가지 못할까봐 늘 불안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도 울림이 덜해지고 어머니는 종종 아이 소식을 물었고 부모님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셨죠.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나는 제대로 우리 아이 부모님에게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되어 임신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니까 나는 실망했지만 그때는 정말 작은 일에도 매우 예민해졌다. 나는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마음을 쓰며 시부모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남편은 어딘가 이상하게 신이 나 보였다. 분명히 변한 무언가가 있었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남편이 읍내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차에 타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날은 나 혼자 산부인과를 다녀오는 길이었다. 남편은 자주 부탁해서 그랬는지 그 병원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예전에는 엄마를 챙기겠다며 먼 거리를 왔던 남편이 가까운 읍내 병원에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바빠서 어쩔 수 없다는 말에 눈을 감았다. 하지만 남편의 바쁨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고 한다. 다정한 여자와 차를 타고 지나가는 남편을 목격한 후 남편의 외도를 부정할 수 없었다. 여자의 촉이 있다는 건지 이상한 남편의 변화를 의심했던 것은 맞았다. 증거를 잡거나 상담을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고 나는 너무 속상해서 그냥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당신이 여자를 만난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얼마 전에 그 여자를 만나 차 옆에 앉아서 그 여자가 당신을 유혹하고 키스를 했다던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난 아이가 있어서 남편이 틀렸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자만심 상하지만 남편이 뉘우친 뒤로는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생각보다 더 뻔뻔하고 나쁜 놈이었어요. 내가 솔직하게 물어봤을 때 남편은 변명하지 않고 외도를 인정했어요. 그래, 애인이 있어. 그래서 뭘 어떻게 할래? 이런 식이었어요. 그게 바람 피우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 알겠어. 몰래 했구나. 근데 그걸 당신이 보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할 거였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건방져요? 사과를 하지도 않고 그 여자와 아내 사이에 어떻게 할 거냐면서. 사과해도 당신에게 진심인 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나도 잘못을 모르고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고요.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것도 끼지. 그리고 그 여자와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요.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겠지만 당신 때문에 헤어지진 않을 거라고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식사 번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를 한 사람이 내가 알던 남편인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은 당황하는 나를 웃긴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 당당하게 나왔어요. 나는 헤어지기 싫고 버티기 싫어요. 당신이 가면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거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 잘못을 범하고 나서 이렇게 당당한 거야? 요즘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당황할 필요 없어요. 또 씨름은 이리 하라니까 나는 가는 사람 안 말려요. 대수가 2호가 되면 당신은 떠날 거고 난 해야 할 건 해야지. 당신과 이혼하면 어디로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겠어요? 종갓집 며느리가 된다 해도 이력서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너는 내가 2호를 만나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아, 식당에서 일하면 되는 걸까? 식당을 차리거나 아니면 없어도 다른 가게에서 해줘야겠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당신이 이렇게 하던가. 어차피 나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없는데.
제가 조롱당하듯 말하면서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할 것을 아는 남편이었어요. 비참하지만 그 사람이 다 맞았어요. 30을 넘어선 나는 엄마의 식당을 도와왔지만 과학 말고는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결혼 이후로는 종갓집 며느리로 살았지만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은 적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종갓집 며느리라는 게 직업이 되는 줄도 몰랐죠. 지금은 돈도 벌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남편과 이별하면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막막해하며 두려웠습니다. 결혼한 이유는 이런 것을 위해서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변심한 남편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나를 잘 대해주고 엄마처럼 걱정해주던 사람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던 그의 모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정말 지금도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의 본 모습이었건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렇게나 나오더라도 바람은 피울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그 뒤로는 불륜을 자행하고 다니는 신경질이었습니다. 외박만이 아니라 여자에게 선물을 주고 집으로 데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내 잘못인가 싶어 애원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니? 당신이 뭘 원하는 건데 왜 이러는 거야? 그러나 그는 나에게 그저 즐기는 성격이라고 하면서 결혼과는 별개로 즐겼다고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질려서 이상한 거지 너무 비참하다고 느꼈어요. 차라리 제가 실망을 주거나 아이를 낳지 못해서나 다른 문제가 있었으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그냥 질려서 바람을 피웠다는 게 여자로서 정말 비참하고 서운합니다. 용서하고 이겨내 주기를 바래요. 제발 여기까지만 해요. 당신도 시부모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집안 어른들이 아쉬워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자신감 있게 좁은 동네에서 바람을 피우다가 어른들이 알게 되면 당신이나 나나 정말 큰 인상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제 지인으로 남아줘요. 부모님이 제 옷만 입으면 괜찮다면 그럼 좋은데 당신은 임신 걱정이나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종갓집 며느리가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제 애원과 부탁을 무시하고 자기 만족만 챙기는 철없는 그 사람을 보며 결국 모든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남편이 더 손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귀한 3대 독자 종갓집 종손이었기 때문에 대들을 위해라도 용서받을 수 있었겠지만 쟤를 지켜줄 친정 식구도 없고 집안에서도 소중히 여길 면이 두 얼렬이었으니까요. 혼자 남편을 원망하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결국 병이 나았어요. 그렇게 제가 혼자 소갈이 하다가 아내가 되었습니다. 병까지 나며 남편을 참고 견딘 것이 지도 몇 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겨우 몇 달이 지났지만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차마 결심을 내릴 수 없었고 마음의 병이 있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같은 형식으로 시댁 제사를 베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시댁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날은 평소 제사 중에서도 큰 제사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동네 이웃들도 도와주기 위해 마당에 앉아 계시고 저 또한 이것저것 바빠서 구석에서 전을 굽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랑 함께 전을 구운 경험이 있어서 전을 굽는 건 제 시어머니도 인정해 주셨어요. 인기척 이 분주한 상황에서 남편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자신은 피곤하다며 혼자 시댁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혼자 버스를 타고 왔었죠. 그래도 제사를 빠뜨릴 수는 없겠지만 남편이 옆에 없어서 더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석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던 중 갑자기 남편이 나타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대체 어떻게 그렇게 소란스럽게 열을 더 가지러 온 걸까요? 집안에 손님이 많아서 뭐라도 날아갈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람부는 소중한 어른들이 계셔서 상타를 끌어올리려 경신해야 할까 했지만 알고 보니 나도 이미 완전히 퇴보한 것 같았어요. 남편을 그냥 무시하려 했지만 남편이 상간녀를 데려온 것을 본 순간 나 역시 이성을 잃은 것 같았으니까요. 내가 이런 더러운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우리 집 제사 음식 맛있어? 한 끼 같이 먹어볼래? 그러지 그래도. 터에 그럼 당연하지. 우리 집 제사 음식이 채널 4 음식인데. 당신, 정말 미치겠다. 누가 제사 음식에 손대?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고? 저 어리 들어오는 곳 아니냐 해서 정말 초라하게 검사하고 싶어졌죠. 그런데 여기 우리뿐인데 몇 개 내놓아봐. 마늘 내놔. 뭘 내가? 진짜 10받기 전에 빨리 거져. 남편은 그 상간녀 때문에 감히 제사 음식에 손을 대고 싶어 했지만 나는 양보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간녀는 물론 남편도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라 분명했기에 나의 처지가 그렇게 한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지켜보고 계셨는지 단편과 상간녀 등 뒤에서 갑자기 시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옆에서 남편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시던 시아버지를 보고 나는 또 한 번 심장이 떨어지는 줄로 생각했어요. 오빠와 아내가 화났나 봐. 너무 무섭네요. 우리 그냥 가자. 가긴 외가들이 괜찮다니까 자기 집에 없어도 괜찮아. 신경 쓰지 마세요. 두 사람을 잡아보던 시아버지는 나를 보고 대배 특남편의 망언을 듣고 그대로 남편 머리통을 발로 차버리셨어요. 다왕년의 태권도 사범까지 하셨던 아버님의 날렵한 발차기 솜씨를 본 순간 저는 박수를 쳤어야 했나 싶네요. 아직 팔팔하신 시아버지의 발차기 한 방에 남편은 그냥 멀리 나가 떨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상단 여자는 자기 애인을 챙기지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 버렸죠. 그런 게 무슨 사랑이라고 그 난리를 치고 단 혼인 건지 그것도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아버지가 다 보셨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아플 텐데도 소리를 내지 않고 그대로 바닥에 끼어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도 어른들이 아시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예상은 했으나 겁도 없이 그 짓을 했나 봐요. 하지만 두렵기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이 있었기에 시부모님께서 늘 잘해야 한다고 하셨기에 남편의 외도에 저까지 혼을 낼 것이 당연하다 싶었어요. 아니나 다름없이 시아버지는 전부지던 저를 일으켜 세우셔서 남편과 저를 안으로 데려가셨어요. 시어머니도 들어오시자 결국 모두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원하셨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언제부터냐? 얼마 안 됐어요. 그냥 잠깐 몇 번 만났거든요. 너 말고 예진이가 말해봐라. 제가 알게 된 건 3달 좀 안 됐고요. 남편이 이상하다 싶었던 건 그것보다 좀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예진이는 알고 있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덮은 거냐? 헤어지라고도 말해 받고 용서하겠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씨름을 연 그냥 이혼아, 장에서 이혼하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무서워서 그냥 모르는 척 덮기로 했어요. 그럼 예진이가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줘서 이놈이 그 몇 달을 그렇게 안일무인처럼 살았다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 순간 아버님이 남편의 얼굴을 큰 소리로 내려치셨습니다. 아까 발차기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시는지. 시아버지에게 얼굴까지 얻어맞은 남편은 순간 정신이 나간 듯 보였어요. 오히려 저가 너무 놀라서 아버님을 말릴 정도였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이하고 터드릴 필요 없다. 싸요, 이제 우리 차식도 아닌데. 뭐하러 힘을 써라. 그래,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이건 내가 네 부모로서 하는 마지막 예정이다. 알겠냐? 아버지가 잘 못했어요. 그 내용을 적으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더구나 니들 헤어져야 한다라는 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이 참고 살 수 있을까요? 그동안 조상님들을 열심히 모심으로 자식 하나는 잘 기른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자식을 잘 못 키운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게 이런 상처를 준 것을 정말 미안해하고 있어. 그래, 예진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속상하고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어. 내가 너를 데리고 있으면서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데 다 내 잘못이야.
아버님 다음으로 어머님도 남편이 아닌 내가 걱정했다. 계속해서 시부모님은 나를 잘못 키운 것이라며 사과를 하셨다. 내 마음이 편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마침내 잘못된 판단을 버리고 이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 예진아, 우리는 네 결정을 존중할 거야. 이용하려 해도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은 우리 탓이야. 신경 써야 할 일이 없어. 당신이 행복하게 살면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도울 거니까. 네가 행복하게 결정하면 돼. 마치 친정 부모님처럼 나를 생각해 주시는 두 분의 이야기 덕분에 결국 바람난 남편과 이별하기로 결심했어. 남편도 시부모님을 뒤에 세운 저를 더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이혼할 때까지 찍소리 하지 못했고, 저는 시부모님의 소개로 만난 변호사를 만나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금융적 치료라고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긴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남편과 이별하면서 시부모님은 약속대로 제가 자립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애도 마 안 되지만 네 목이니까 받아라. 그렇지만 이건 너무 많아요. 많기는 뭐니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야. 내가 평생 너한테 미안하면서 살 거야. 그래도 이건 조금이나마 편하기를 기대해. 팔에서 받는 거야. 내가 낳은 자식 때문에 받은 상처는 다 견디고 행복한 일상을 찾아가라. 생각해보면 두 분은 참 잘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얼굴이 무섭기 때문에 감사의 뜻도 몰랐고 애교 없는 며느리처럼 굴지도 못했는데 남편과 이별한 후에도 여전히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제 가게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엄마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음식의 비법을 담아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여주인공이 남편과의 관계에 의심을 품고 그 결과로 남편이 가족들과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서 여주인공은 쫓겨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주인공은 시부모님들이 서로를 아껴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남편의 변화를 기대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